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편성이 좀 특이합니다. 네. 저희가 그때 그 사건을 2부에 방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조금 길 건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원래 월요일 날은 독서회를 저희가 쭉 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약간 형식이 실제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뭔가 되게 형이상학적인 담론이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네. 이제 독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영화, 수요일 역사, 금요일 심리, 토요일, 일요일 시사. 요 구도로 쭉 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라디오 방송국도 아닌데. 네. 너무 지금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원래 가졌던 충동적인 마음과 그런 게 조금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쵸. 아무도 우리한테 이거를 지키라고 강요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맘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책을 소개할 만한 저자를 이제 매번 모시는 게 네.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자를 모셔서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저자분들의 이제 상황이 되는 분을 이제 골라서 모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맞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딱히 책 내용이 좀 거시기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계속 불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영화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한번 보고 나서 소개해도 될 만한 영화냐 아니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고 나서 요거는 우리가 소개하기엔 좀 그렇다 하는 책들도 왕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시 초심을 리마인드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그쵸.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면서 까는 내용을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려나 싶기도 한데 하긴 영화도 까는데 왜? 근데 뭐 그럴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 뭐 책을 갖다 놓고 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폰트가 왜 이래? 막 이럴 순 없잖아. 네. 그래서 당분간 기조는 네네. 매일 방송을 한다. 네. 그리고 매일 방송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만든다. 네. 이 두 가지 원칙만 정해놓고 네. 나머지는 재량껏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또 이렇게 하면 거슬려서 대충 못해요. 그래서 괜찮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네 줄 길게 까나 싶을 텐데, 네. 좀 약간 강박을 버리고, 저희가 마구 편성을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들을 만한 컨텐츠를 올리는 거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도 약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을 것 같아. 뭐 하는 애들은. 어차피 뭐 그렇지. 무슨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인데, 그치. 영화 얘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시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하나, 뭐가. 그럼 책도 읽고 뭐 네. 이게 그치.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는 데인지 모를 거라면, 그냥 맘 내키는 하는 게 맞겠다. 아무튼. 전 원래 강박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 좋아. 그럼. 네. 그래서 책에 대한 게 조금, 그래서, 네. 저희가 막 이것저것 해볼 테니까, 네. 재밌으면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안 듣겠지. 들으란다고 듣겠어. 네. 네. 자, 후원 계좌는요? 그리고 광고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막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광고 막 들쭉날쭉한데, 네. 죽겠어. 네. 광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는 광고주들한테는 저희는 최선 다합니다. 그럼. 네. 자, 헤이브로, 남자분이 20대시래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김 선생님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20대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대차게 차였고 차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같은 학교라서 가끔 마주치긴 하는데 안 보려면 충분히 안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가끔 카톡이 옵니다. 오빠, 전에 봤던 거 세일한다? 오빠, 전에 밥 먹었던 그 집 주인 바뀌었대. 맛도 별로야. 뭐 이런.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가끔 툭툭 던지는데 막상 그걸 받는 저는 아픕니다. 그게 다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게 저와 그냥 아는 오빠로 지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는 선후배로 지내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궁금한 카톡을 금세 확인하지 못하고 2시간쯤 지나서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더 이어갈 이야기 없는 짧은 대답으로 답하곤 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힘드니까 좀만 도와줘라 라고 해야 할지, 아님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답하며 이어가야 할까요? 네. 야, 이거 뭐 네. 일반적인 사연이네요. 오랜만에 말해봅니다. 그렇지. 일반적이에요. 야, 20대 남자. 그래.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 임마. 여자한테? 어.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카톡하냐? 나 네 카톡 받는 거 아직 마음이 힘들어.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왜 못해? 그냥 해. 그거라도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미련을 좋지. 못 버린 거예요. 그거라도 연락이 오는 게 좋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네. 당신이 갖고 있는 미련이 뭔가 다른 밝은 전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희망 주지 마. 내가 보기엔 끝났어, 게임. 아, 물론 끝났지. 그러니까 얘랑 끝내고 빨리 다른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아이, 뭘 도와달라 그래. 그냥 지워. 그렇지. 차단해요, 차단. 그래. 네. 그리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다 풀릴 거거든. 차단하고 안 보고 대꾸 안 하고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는데도 굳이 안 마주치고 하면서 머릿속에 지워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박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잖아 지금.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캐릭터에 맞는 성격과 성향에 맞는 그런 대처법이 각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우리 네. 김 선생 어떻게 합니까? 전 아까처럼 얘기하죠. 여지를 남기지, 계속. 아, 이거야. 뭐라도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만나자. 그렇지. 만나, 일단. 이 사람아! 그렇진 않아.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왜 나한테 가끔 이런 거 보내는 거냐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냐고. 아니, 그냥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니까. 나하고 힘들다고. 그러지 말아라. 알았어. 그러면 끝인 거야. 그럼 끝인 거야. 그렇지. 아, 끝이지. 그러면 끝이지. 그게 깔끔한 겁니다. 그렇지. 그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김 선생은 그때 이미 다른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 아, 이 남자애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치. 제가 이런 입장에서 카톡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보내본 적은 있어도. 그치. 예.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깔끔하지 않아? 야간동은 어때요? 뭐 이거는 그냥 차단해야 돼요. 차단. 차단하고 안 봐야 돼. 일정 시간 동안.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네. 뭐 그게 제일 깔끔하기는 그쵸. 한데. 네. 내가 만약에 방금처럼 김 프로가 말하라는 것처럼 혹은 김 선생이 한다는 것처럼 하잖아요. 연락을. 네. 그리고 알았어 안 할게 하잖아. 그럼 그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밤에 카톡을 보내.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자니? 그러면 더 안 좋아져.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자기가 말했다? 자기가 다 끝내라고? 자기 힘들다고? 연락이 더 뜸하게 오거나 아예 안 오잖아. 더 힘들어. 그래서 사연을 또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이거 궁금하네. 이럴 경우에 둘이 다시 잘 되는 경우를 몇 %로 보세요? 아예 없어, 김 없어. 선생님. 둘이 잘 될 경우요? 네. 없어. 없어.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 없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둘이 잘 안 될 경우가 없다고 항상 생각한다? 미련이 있는 애들은? 그렇잖아. 있죠. 예. 어떻게라도 응.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냥 그런 일 없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조금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면 여지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안 달라져.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항상 하지. 그렇지. 왜냐면 봐봐, 대차게 차였잖아요. 그렇지. 서로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고 차인 거야.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이 여자애는 왜 이런데? 아니 뭐 저는 이럴 줄 아는 이해합니다. 거죠. 네. 이럴 줄 아는 거지. 그치. 네. 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약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기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의도가 있다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어장관리 아니에요? 그 광의의 의미에서 어장관리. 그쵸. 그치. 그러니까 어장관리라는 딱지를 딱 붙여놓고 말하기에는 내가 언제라고 하지만 심리의 기저 속에는 어장관리다.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지우진 않고 있는 거잖아. 내가 얘를. 그렇게 쌍년으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게 당장 내가 사귀기는 뭐한데. 그치. 그래도 뭐 그치. 그냥 나쁘지는 않았던. 그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일한다거나 밥 먹었던 그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사주지. 사줄 때 됐는데 우리가 안 사귀더라도 아니야, 이런 걸 수도 사달라 있다는 그러면 또 거. 안 만날 거야. 바쁘다 그럴 거야. 또는 현재 사귀는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치. 네. 그렇지. 그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심심타파용으로 다시 이제 전개되는 과정은 가능한가요? 그래서 다시 가잖아?
이 남자는 다시 잘 될 거라는 설레임 때문에 뭔가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그렇지. 또 차이는 거야. 네. 사용되고 차입니다. 그렇죠. 이제 상처가 조금 딱쟁이가 아물만 하는데 그 딱쟁이를 다시 한번 후비는 겁니다. 듣고 있니? 사연 너만 듣고 있니? 그러니까 막 네가 딱 잘라버려. 그래, 이건 답이 없어요. 네. 다른 답이 없어. 근데 이래도 네. 오늘 밤에 또 문자 오면 받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라서 네. 그쵸, 그쵸. 저는 그냥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바닥론. 그치. 그치. 바닥을 찍어야 돼. 그래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조언 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끝까지 한번 가봐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만나자고도 해보고 그래. 미친놈처럼. 응. 진짜 바닥을 찍겠다 그러면. 차일 거야 그러면 또. 위해만 가하지 않으면 돼. 위해만 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너의 모든 걸 해. 그리고 뭐, 나 이제 힘들어 카톡 보낸 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올지 또 리액션 해보고. 물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란 건 세상에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근데 이거 듣고 또 그것만 들린단 말이야. 하지마. 존재하는데 너는 그 기술을 시전할 체력이 안 돼 임마. 하지마. 아이 안 돼. 이러면 지금 또 계속 궁금해한다. 그럼 지금 저 홈플러스 옥상에서 지금 풋살 경기장에 있는 애한테 국대에 지금 저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너는 안 그거 돼요. 하다가 발목 부러져 안 돼.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사연 보내기 전에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거야. 계획들이. 그럼. 그래도 걔또 안 나오는군요. 안 돼. 이건 졌어요. 끝났어. 게임 끝. 많이 힘들겠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텐데 더 힘들 거다. 우리 이 정도 얘기밖에 못 해줘. 이야. 시간이 가서 계속 힘들 거야. 그렇지. 그걸 지금은 견뎌야 돼. 20대고 학교만 다니잖아. 그렇지. 야, 요거. 너 그냥 단기 유학을 딴 데 나라로 가라. 어학연수라도 가라. 어학연수를 차라리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네. 학교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는 요 정도잖아요. 그렇지. 이제 학교 바운더리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뭔가 엮이기 시작하면 정말 대단한 이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네. 그러니까 요거는 바닥까지 한번 가보시라.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궁금한 카톡 금세 확인하지 못하고 2시간쯤 지나서 간단하게 답하지 말고 바로바로 읽어. 그래. 더 아프게. 없어 보이게 그러지 마. 그래. 그렇지. 그거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쵸? 그럼 다 알지. 2시간 뒤에 하는 거 그거 뻔하잖아. 일 안 없어지는 거 그 사람한테 그럼. 티내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소심한 복수는 저쪽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까먹어. 심지어. 알림 설정 해놔가지고 그 위에 뜨는 건 읽고 있잖아. 또. 그렇지. 네. 네. 그거 다 알거든. 니 건 진동이 안 가. 네, 그러니까 아무튼 힘내시고 아이고, 힘들겠네, 진짜. 비누 보내드립니다. 그래. 자, 샤워해 샤워. 그럼. 그렇지. 헤이브로를 통해서 너의 신체를 쇄신해라. 그 잘생긴 남자 향으로 갱생해서 딴 여자 만나. 그래. 딴 여자 만나면 해결돼요. 그럼. 이 문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차단해야 된다. 근데 이 말 안 들어올 거야, 지금. 그렇지. 네, 하실 때까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고 네. 바닥을 찍어도 괜찮으니까 안 죽어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히려 그럼 바닥을 어차피 적극적으로 찍으라는 의미에서 내가 더 힘들게 해줄게. 방법이 있어. 말을 안 해줄게. 우리가 말을 안 해줄 테니까 네가 찾아봐. 분명히 있어.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니야.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는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김프로쇼 청취자라고 인증해 주시면 더 큰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써주세요. 네. 많이 사주시고.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복스 화이팅! 이거 사진 많이 올라오던데요? 그럼요. 네.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볼보 사시게. 네, 많이 사주세요. 네. 정말 소중한 광고 주시죠.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 평단과 관객을 빵빵 터트린 대환장 결혼식. 영화 세라비 이것이 인생. 목요일날 단관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네. 자, 저는 광고 듣고 그때 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영화 시사 톡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인 최승호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때 그 사건 시간입니다.
김정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입니다. 네, 한결같이. 네, 네. 언제쯤 되면 좀 녹음 버튼 튼 거 자연스러워질지. 기대하지 맙시다. 이번 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지 9주년 됐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사건 관련된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요때 검찰에 계셨죠? 네, 그때가 제가 2008년 5월에 이제 처음 검찰 출입을 하게 됐는데 입사한 지 뭐 한 3, 4년 차 됐을 때라서 그때 굉장히 좀 어렵고 잘 모를 때 갔다가 이제 전직 대통령 수사까지 이제 한 6개월 만에 출입한 지 6개월 만에 그 수사를 취재하게 됐죠. 책도 내시고 그때 그 사건으로 검찰은 왜? 검찰은 왜 노무현은 왜? 네. 네. 뭐란 책을 냈었어요. 세계일보 그때 당시 같이 출입하던 기자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네, 책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창피한. 지금 살 수 있나요? 지금 아마 절판이 됐을 절판됐겠죠? 거예요. 예. 네. 인쇄도 많이 받진 못했고. 여러 명 있었어. 4명 있었나요? 예, 4명이 워낙 이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출판까지 그 기간이 이렇게 집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샀었어요. 아, 그랬었나? 네, 예. 돈 내고 샀다가.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책방에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절판됐습니다. 네,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가격이 얼마든가요? 그때 뭐 한 13,000원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랬나요? 네, 13,000원 뭐 언저리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 네. 네. 제목도 제가 안 달았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썼어요. 네. 공저를 그때 당시에 같이 출입하던 기자들이 아마 쓴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전직 대통령 수사했던 거는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 이후에 대통령 본인을 수사한 거는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측근, 그러니까 네. 아들이나 이런 수사를 했는데 당사자 수사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YS도 아들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아들 수사였고. 근데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지.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 아니, 그 전직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그분들은 저는 왜 그 카운트. 사람들도. 네, 워낙. 그 사람들 나름 한때 대통령이었잖아요. 워낙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군부 정권 거의 이때 계셨던 그렇죠. 분들. 문민정부 들어서고 수사를 한 거는 사실상 처음인 셈이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책을 썼던 취지는 좀 기록을 남겨보자는 취지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건조하게 사실 나열 위주로 좀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많이 아쉽죠. 네. 절판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스입사에서 주문하면 내일 도착 예정이라고 그래? 뜹니다. 야. 13,800원. 그래요. 절대 그 돈 주고 사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걸로 뭐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들이나 비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서 한번 보면 좋겠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맥을 꿰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로는 MB가 표적 수사를 했고 뭐 사법살인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검찰 내부에서 이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이제 쭉 맥을 꿰가지고 들여보신 적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로 그 모르는 사람이 접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그때 네. 그 사건에서. 그래서 몇 가지 인상이 남아 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때 복잡하기도 해서 장면으로 기억나는 게 일단 뭐 박연차 회장, 뭐 노건호 씨랑 딸한테 돈이 얼마 갔대는 둥, 네. 몇백만 불, 그리고 권양숙 여사, 그리고 검찰청에서 웃고 있는 그 수사관들, 검찰들이죠. 그리고 헬기가 버스 따라가던 장면, 노 대통령이 버스에서 내려서 고개 숙여 사과하시는 그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인상으로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A부터 Z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수사는 이렇게 언급하기가 굉장히 좀 편치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뭘까 제가 여기 방송하러 오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고인에 대한 얘기인 점, 첫 번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인 수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기사화해서 다루기가 굉장히 좀 결이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정치인 수사는 사실 동기가 검찰 수사의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가 최소한 1%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루는 방식이 검찰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는 팩트를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국면 전환을 하거나 다른 사건을 좀 뭉개거나 이럴 때 당시 정권의 좀 반대급부에 있는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해왔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검찰 출입 기자들의 생리는 검찰에서 던져주는 그런 어떤 혐의 사실 이런 것들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들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근데 그렇게 되면 온통 낙종하고 이러면은 또 소위 저희끼리 이제 반가이라고 해서 타지에서 물 먹은 걸 되갚음하는 그런 큰 기사들을 취재하고 이러다 보면 온통 언론의 기사판이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보도판으로 이제 변질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최근 수사, 뭐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거에서도 뭐 좀 상황이 다르지만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수사를 할 때 그거를 안 쓸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 신문사에서 유력 정치인 수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오전에 특별한 새로운 팩트가 없으면은 발제를 잘 안 해요. 보고를 할 때 뭐 재보고 해놓고 오후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사실은 없으면 안 쓰는 게 맞죠. 근데 안에 데스크는 그 여론의 국면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신문에 최소 1개면 2개면은 그쪽 기사를 써야 된다는 요구를 해옵니다. 관련 기사가 계속 맥이 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또 관심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럼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이제 없는데 쓸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데스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오후까지는 취재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봐. 면을 2개면 정도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혹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면을 채워 넣다 보면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최소한 추측.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재가 한 10% 됐는데 면을 채우다 보면은 뭐 한 40 정도는 또 오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A가 B를 때렸다 정도가 취재가 됐는데 이게 면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A가 째려보며 B를 때렸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기사 생산을 아주 싫어해서 이제 저항도 많이 하고 데스크랑도 많이 싸우고 대부분의 아마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또 데스크들의 요구는 또 좀 다른 입장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여튼 좀 무리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 수사 같은 경우는 참 출입 기자로서 안 쓸 수도 없고 또 쓰자니 어떤 특정 정파에 또 유리한 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좀 어떤 딜레마,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취재한 팩트만 그대로 보도를 했으면 해요. 저한테도 스스로 늘 주문하는 말이고 가끔 이제 뭐 종편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 그 회장인가요? 그 아들이 어디 별장에서 뭐 짜장면 먹은 거 이런 게 막 특종 보도가 되고 치킨 2마리 시켜 먹었다. 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나가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 수사 가면은 워낙 관심들이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거를 배제하고 냉정하게 기사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수사가 양산이 되다 보면 아주 맥을 자세하게 꿰뚫고 있는 몇몇 기자를 빼고는 나머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듯이 째려보면 때렸다. 이게 이거는 팩트 아니에요. 라고 구별하려면 사안을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고 또 소설 썼구나. 라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는 취재를 그래도 잘하는 몇몇 기자들 뿐이고 나머지 기자들은 그냥 묶어가지고 여기 나왔다니까 막 그걸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또 기사 쓰는데 또 활용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전체가 판이 이상한 대로 막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고 실체는 없어지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막 진행되고 굴러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수사의 어떤 본류를 따라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없는 면을 만들어서 쓰라고 하니까 이제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정치인이 뭐 돈을 받았다. 그럼 이제 뇌물 사건을 위주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뭐 신변 잡기적인 거 다 나오죠. A라는 정치인이 뭐 어떤 뭐 여성과 무슨 연문을 뿌렸다느니 뭐 이런 것부터 다 나오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리하게 현장 기자들한테 좀 요구를 해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아닌가 싶고, 검찰 출입 기자들이 뭐 다들 인식은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검찰 유력 정치인들 뭐 수사할 때는 그런 정도의 어떤 취재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현장 기자 그리고 데스크들이 좀 그런 식으로 기사 생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앞에 이제 서두에 길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박연차 게이트라고 이른바 불렸던 이 사건이 처음 이제 국세청에서 고발을 한 게 11월 25일, 그러니까 11월 말이었거든요. 이때부터 노 전 대통령 서거하고 끝나는 한 6월까지 근 한 6, 7개월 동안을 사건의 본질이 어떤 거고 맥락이 어떤 건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상황에서 조그만한 팩트 하나 건지면 그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기사 하나 쓰고 뭐 이런 게 계속 오다 보니까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정서는 일단 이명박, 그러니까 도대체 서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찍은 이제 주체가 셋이었는데 이명박, 검찰, 언론 이렇게 세 군데를 책임 있는 곳으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근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던 것이냐 잔가지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본질만 한번 쭉 놓고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당시에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그런 이제 혐의 내용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검찰 수사했던 혐의에 대한 내용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네. 최대한 김프로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런 대로 하여튼 방송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맥을 못 깨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홍준표 오빠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있지 않냐. 이게 수사가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사를 계속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엽적인 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큰 맥락을 알아야 사람들한테 조곤조곤 헛소리 그만하고 좀 입 닥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촛불 집회를 겪고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친노 세력을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자. 그러려면 친노의 맨 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본인 개인의 뭔가 욕망 이런 거 하고 딱 두 사람의 이 니즈가 맞닥뜨려지면서 태광실업이라는 이 박연차 회장 그 사람의 태광실업을 텁니다. 그 한상률 당시 이제 국세청장은 특수한 경우가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에 임명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임명을 했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본인으로서는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내침으로써 연임을 할 수 있는 그 현재의 자기의 어떤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연임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동기,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제 정치 상황은 그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촛불 집회부터 해서 굉장히 좀 코너에 많이 몰렸었고, 한편으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봉하마을에 내려왔던 그런 관광 포함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지지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오고 지지자들 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좀 피로감에 느꼈던 분들이 봉하마을 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현장에서 만나고 그래서 나오세요. 그러면 네네. 나와가지고 인사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치유, 뭐 정치적인 치유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임기 말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퇴임하고
정치적인 그런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2008년 5월에 이제 검찰에 처음 이제 출입하러 갔는데 2달 정도 지나서부터 검찰이 특수부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요. 노무현 정부 때의 주요 인사들 혹은 뭐 기관들 이런 데를 내사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수사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몇 개를 제가 좀 그때 캐치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인망식으로 좀 다져놓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세청에서는 한상률 당시 청장이 연임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그런 소문은 사실 그 전부터 많이 돌았었어요. 아주 뭐 박연차 리스트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그게 정말일까에 대한 그런 뭐 의문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한상률 당시 청장이 이제 국세청의 조사 4국이라고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 여기를 동원해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하죠. 사실은 이거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태광실업은 이제 서울 권내가 아니에요. 부산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산지방 뭐 국세청이 하든가 이게 맞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청장, 그러니까 서울청장이나 뭐 부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고 국세청장은 중간 보고를 받을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 인력을 배치하거나 이런 것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주도해서 할 수 없는데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를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데 얼마나 그 노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MB 주변에도. 근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자기가 하려면 뭐 돈 주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장 MB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노무현을 잡는 거다. 뭐 어떻게 잡을 거냐? 박연차를 털어야 된다. 박연차를 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무조사가 왜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선 좋냐면 사실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막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다 적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압수수색할 장소, 대상 이런 것도 굉장히 특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세무조사는 안 그래요.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 없이 다 가져오는 효율성 면에서는 세무조사가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뭐 알려질 이유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털어와가지고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거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을래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래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거를 더 두려워하거든요. 차라리 검찰 조사 받는 게 낫겠죠. 차라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속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사실은 뭐 한 번 받고 뭐 세금 부과되고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한 번, 두 번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오면 기업 활동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2008년 7월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밑그림은 그때 다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박연차 씨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미 무너졌죠. 그래서 당시에 국세청에서 박연차 씨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내역을 하나 이제 파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박연차 씨한테 물어보죠. 이거 누구 줬냐? 박연차 씨가 처음엔 좀 망설이다가 이제 국세청 쪽에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업 앞으로 계속할래 아니면 불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 뭐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때 거의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박연차 씨도 그때부터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연차라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양반이 1990년도에 뭐 했다가 걸렸었냐면 서울지검 특수이부에서 그때 마약 필로폰 그렇죠. 투약하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섹스하고 뭐 이랬던 기업인들 연예인들을 한번 싹 딱 잡은 적이 있어요. 이때 담당 검사가 누구였냐? 최동욱이었어. 혼외자 문제가 있었던 바로 네, 그분. 총장. 네. 그분이 이제 평검사 때 특수이부 평검사 할 때 이 사건을 했는데 이때 걸립니다. 뭐 KBS, MBC, 미스코리아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필로폰 같이 하고 섹스하고 막 이러다가 여러 기업인들이 이렇게 붙잡히는데 그때 약간 한량같이 이제 놀던 사람이거든요. 그 수배가 돼가지고 1990년 2월에 부산지검에서 잡혀가지고 구속돼요. 그리고 뭐 1심에서 이제 한 뭐 5년 이렇게 받았다가 뭐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풀려났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제 막 나가게 살다가 1994년에 인생이 좀 변하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에다가 이 태광 시럽의 공장을 하나 만들거든요. 태광 비나 시럽 베트남 현지법인. 그지? 이게 뭐냐면 태광 시럽이 뭐 하는 회사냐? 운동화. 네. 네. 나이키 OEM. 전 세계 나이키의 한 12% 정도를 태광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이 사람 거지. 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요 초석이 된 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발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문 닫을 때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베트남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인건비가 싸니까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세우면서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1994년에 그 신발 공장을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 베트남에서는 지금은 거의 이제 국빈급인데 이게 뭐 2021년에 이제 공장이 세 번째 공장이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생산하는 신발 켤레만 23만 켤레래요. 하루에? 네, 하루에. 이야. 3공장이 생기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나이키의 15%를 여기서 다 태광에서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상률이 뭐라고 얘기했냐. 노무현을 잡으려면 박연차를 털어야 되는데 박연차를 털려면 베트남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세무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박연차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의 키가 베트남에 있는 건데 베트남이 세무조사를 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자기 사업이 꼴랑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볼라 그러면 안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태광실업 같은 경우는 박연차 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앉아서 신발 찍어내면 다 돈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목줄을 죄어오면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뭐 내재적 접근법으로 하면 그걸 거부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거죠. 예. 왜냐하면 2015년 기준으로 태광 매출이 얼마냐면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완전 털린다고 생각해봐. 그게 쉽지 않죠. 박연차 회장은 그때부터 이제 기반을 마련해서 현금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행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지.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강력 사건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지역에서 어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혼자 가면은, 그러니까 옆 테이블이나 이런데 뭐 조금 먼 테이블이라도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가게를 다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홀을 싹 다 그냥 전세 내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마이를 좀 부리는. 가오 무지하게 잡는 양반이군요. 네, 그런 정도로 하여튼 뭐 위세가 좀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해가지고 트렁크에다가 발렌타인 30년산을 그렇게 많이 넣고 다녔대. 기분 좋으면 동네 어르신들 쫙 한 병씩 드리고. 그냥 거기서 풀어가지고 막 먹고 인기가 좋아요. 그 지역에서는. 아이 좋겠지. 코인으로. 이 사람이 아주 괜찮아 아주 그냥. 그렇지. 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 베풀고 뭐 어느 정치인을 만났는데 발렌타인 뭐 조금 약한 연도에 몇 년 안 된 연도 뭐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좀 안쓰럽다 생각이 들면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30년 산 거의 한 박스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들하고 좀 친분도 많이 쌓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런 입지를 많이 넓혀갔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박연차를 털면 된다는 생각에 한상률 청장이 전부 싹 다 털어다가 박연차를 꼼짝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요거를 11월 이제 25일 날 검찰에다 고발을 하거든요, 국세청이.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때부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왁구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미 세팅이 돼 있었던 거죠.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시작해서 11월 25일 날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 그 다음 달에 바로 노건평 씨하고 박연차가 구속됩니다. 지금도 그날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008년 11월 말이었나 하여튼 이제 날이 좀 추워질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 특별한 이슈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뭐 좀 여유 있게 좀 이루고 있는데 오후 한 5시쯤 됐나? 세종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김형진 회장이 뭐 갑자기 체포됐다 뭐 이렇게 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어요.
뭐지 이러다가 이제 좀 취재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세종 캐피탈에서 김영진 회장이 그 계열사로 갖고 있던 세종증권, 당시에 이제 농협이 금융 쪽 진출하면서 이 세종증권을 인수를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좀 타진하고 있었어요. 김영진 회장 입장에서는 세종증권을 농협이 좀 사갔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 쪽에 로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캠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박연차 회장이 갖고 있던 건데, 그것도 이제 뭐 농협 쪽에서 뭐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연차 회장은 또 휴캠스에 대한 인수 로비를 이제 그 농협 쪽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세종증권, 휴캠스 두 개 인수권 관련해서 정대근 회장 쪽에 이제 로비를 하고 돈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김영진 씨나 박연차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정대근 씨랑 뭐 기존에 이제 끈이 없었잖아요. 정대근 씨라면 농협 회장. 그렇죠. 농협 회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누구 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정화삼 네. 형제죠. 정화삼 씨를 통해서 이제 로비를 들어갔는데, 이제 정화삼 씨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노건평 씨랑도 이제 가까운 사이로 네, 그때 노무현 전 알려졌었죠.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가 뭐 그래요. 예.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같이 다니고 이렇게 막 친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동기. 네네, 그 정도였고, 이제 노건평 씨랑은 이제 정화삼 씨가 뭐 연락 정도 되고, 뭐 같은 이제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연차 씨나 저 김영진 그 세종캐피탈 회장이 정화삼 씨 형제 통해서 노건평 씨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농협 정대근 회장 쪽으로 로비를, 그렇죠. 이제 그 중간에 두 매개체를 해가지고 로비를 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김영진 씨가 당시에 뭐 체포되고 구속이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니 무슨 증권회사 인수권을 갖고 뭐 이러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출입기자들이.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 박연차 회장 구속이 되고, 그때부터, 왜냐면 박연차 회장이 이미 검찰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라는 그때 정치권에서 소문이 워낙 많았거든요. 뭐 박연차 리스트도 막 돌기도 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나 보다. 근데 그때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건평 씨까지 구속이 됐죠. 그게 2008년 12월 초였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사가 정리가 됩니다. 중수부에서 수사가. 그리고 이제 한번 휴지기를 갔는데 12월에는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하다가 그 다음에죠. 2009년 1월에서 2월에 검찰 인사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노건평 씨, 박연차 씨 구속을 했던 중수부의 수사팀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박용석 중수부장이었고, 수사기획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재경. 박근혜 마지막 민정수석이셨던. 그렇죠. 예. 이제 사건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들었던 거는 대검 중수부장 밑에 수사기획관이 있는데, 수사기획관은 수사를 하진 않아요. 보고받고 지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워낙 이제 좀 사안이 크니까 최재경 수사기획관이 직접 김영진 세종캐피탈 회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노건평 씨한테 뭐 돈이 가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진술을 받아요. 그리고 박연차 씨도 당시의 중수부팀, 박용석, 최재경 중수부팀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측근들이나 일가 쪽에 돈이 간 모든 진술을 그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8년 12월에 노건평 씨, 박연차 씨가 구속이 됐을 때 사실상 수사는 끝났어요. 끝났죠. 네.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모든 진술을 다 받고 박연차 씨도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그러고선 바로 근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수사를 바로 들어가질 않고 일단은 12월에 잠시 이제 휴직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1, 2월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는데 중수부의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이 바뀌어요. 박용석, 최재경 라인이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중수 1과장으로 옵니다. 근데 종전에 이제 박용석, 최재경 이 두 검사는 전통 TK 출신들이에요. 근데 스타일이 굉장히 좀 점잖은 스타일이고, 그 다음 중수부인 이인규,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좀 그렇고, 우병우 1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TK 라인은 아니죠. TK 라인은 아닌데 저돌적으로 수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본인들이 주목받는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중수부 라인업을 그런 라인업으로 바꾸면서 좀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검사들로 바꾸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쪽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세팅을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가 조금 많거든요.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뭔가를 받아서 그걸로 문제가 돼야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 박연차 씨가 얘기한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잘 아는 이제 최재경 수사기획관을 비롯해가지고 그 팀에서는 약간 이걸 본인들 손에다가 피 묻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게 좌고우면 하고 뭐 이런 뜻을 살짝 비치고 뭐 이러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막 들이받아가지고 왜 안 돼 이게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이미 수사는 그 전에 다 진술도 받고 끝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도대체 왜 그러면 세종증권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도대체 왜 그러냐. 바꿔가지고 수사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수사가 시작되는데 박연차부터 나와. 그럼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의 후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털었다는 얘기는 이거 노 전 대통령으로 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세팅할 때는 DJYS의 냄새가 나게 친인척 비리구나. 요렇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박연차를 구속하는 그것도 이 세종증권과 관련해 가지고 노건평 씨가 뭔가 이렇게 대통령의 이 동생의 저거를 이용해서 돈 슈킹해 먹은 걸로 요렇게 일단 구도를 만들어서 12월 달에 시끄럽게 구속을 해놓고 진술은 다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몇 달을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사가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되죠. 어떤 서론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수사 들어가려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수사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사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들한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뭐 의지나 오케이 사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인규 중수부장이나 뭐 우병우 중수일과장 모두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수사하는 스타일이라서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 라인업을 초이스를 한 걸로 보이고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사실은 그 전임팀이었던 그렇게 좀 탐탁치 않아 했어요. 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제 수사기획관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보직으로 갔고 참고로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 여러분이 이제 기사에서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진도 많이 떠 있는데 턱 3개짜리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김영권 씨 그렇죠. 김영권 씨만 좀 많이 닮았고 그리고 뭐 말하는 투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경박하다고 그럴까요? 좀 사람이 약간 좀 뻥카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와 이렇게 본인이 좀 주목받고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도 막 작년 이럴 때 보면은 그때 당시 얘기를 한두 마디씩 흘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있던 검사들 얘기는 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일할 때는 뭐 정말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하지만 약간 좀 돌쇠형의 그런 일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잘 다져가기보다는 뭐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검사 얘기는 뭐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저녁 7시에 회의에서 뭐 지시를 내리고 새벽 3시에 보고를 받고 이러고 퇴근하는 뭐 이런 스타일의 해 뜨기 전까지 조사해놔.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결과론에 좀 방점을 두는 스타일이고 이인규 씨 같은 경우는 정권에 상관없이 인사 승진에 좀 많이 좀 기대서 윗사람한테도 좀 잘 그 모 검사의 표현을 따르면 좀 부비적대기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생긴 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네, 생긴 건 되게 풍채가 있으니까 여유 있고 막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좀 일화가 있어요.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1997년에 미국의 그 법무협력관으로 파견을 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떨어지고 그때 미국을 가 있었죠. 그때 아마 좀 인연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미국에 파견 가 있을 때가 정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근데 그때 법무장관이 이제 박상천 법무장관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기억납니다. 근데 박상천 법무장관 이제 미국에 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뭐 일정이 조금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서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조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들은 이인규 중수부장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조기탕을 잘 끓여서 내일 갖다 드리자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에서 조기 구하기가 당시만 해도 쉽지가 않았으니까 구입을 해서 정성스럽게 음식까지 내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박상천 장관한테 드렸더니 정말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먹었다. 뭐 이럴 그게 정도. 감동하여. 예, 예. 훗날 그 이름을 기억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후에 검사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법무부 검찰과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일화인데 이런 스타일로 좀 윗사람한테는 잘 이렇게 하면서 승진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수사도 돌쇠형으로 저돌적으로 하는데 점잖고 좀 진중하게 수사하는 최재경 수사기획관 같은 검사들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맞기도 하고. 아무튼 이인규 중수부장은 좀 그런 일화들이 있었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좀 유명해졌던 거는 참여정부 초기에 대선자금 수사라고 있었어요. 2003년에. 그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형사부장 하면서 SK 비자금 수사를 하다가 이제 최태원 회장한테 진술을 받아서 뭐 유명한 뭐 차떼기부터 해서 한나라당에 뭐 100억, 당시 이제 민주당한테 뭐 20억 이런 돈 건넸다 이런 진술 받아가지고 그게 결국에 이제 대선자금 수사로 가는데 그 사건이 이인규 중수부장이 소위 이제 뜨게 된 검사로서 뜨게 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때부터 뭐 특수사건 하면은 뭐 이인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이밍 수식어가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앉힌 거는 그 임채진 총장이었어요. 근데 임채진 총장도 한상률 청장과 같은 모양새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죠. 근데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뭐 결국에는 이제 노 전 대통령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이제 수사해서 불운한 사건까지 맡게 됐는데 임채진 총장이 이인규 중수부장을 앉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무슨 출장을 갔는데 임채진 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 전에는 이제 기획조정부장이었는데 거기서 뭐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임채진 총장이 뭐 술 좀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인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가리키면서 다음 중수부장은 너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는 이제 낙점이 된 거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끓임과 강성 검사들을 돌쇠형의 검사들이 이렇게 앉힌 것들은 모두 제가 볼 때 이제 정권하고 물밑 교감 이런 세팅들이 있었던 걸로 그런 정황들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특히 이제 기자들한테는 12월 달에 노건평 씨와 박연찬 씨가 잡혀 들어갔던 그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응을 따로 또 막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이제 가게 돼가지고 구속된 지 뭐 며칠 뒤인가 봉하마을을 가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렇게 시끄럽다가 그냥 조용히 조금 잦아들어요. 이권을 노린 뭐 이런 친인척 비리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이인규 중수부장이 하죠. 그렇죠.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 라인업으로 꾸리고 나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대검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번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자리가 아니었어요. 서초동에 가면은 이제 함지박이라는 중식당이 있는데 보통 거기가 좀 넓고 그래서 거기서 좀 회식을 많이 합니다.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점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얘기를 하죠. 잔인한 4월이 될 거다. 이러면서 사실상 거의 뭐 수사에 대한 그 선전포고를 거기서 해요. 기자들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냥 그대로 워딩 읽어드릴게요. 검찰 내부 인사 때문에 몇 달 전 있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멈칫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독하게 수사한다. 두고 봐라. 수사하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누가 나를 흔들든 나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간다. 나는 다 수사해서 가져오면 죽여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 그리고 기사를 써도 되냐 했더니 뭐 알아서들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중수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기밀성이 생명이라서 혐의가 김정일 아버지 말고. 그렇죠. 예. 기밀성. 그렇죠. 기밀성이죠. 예.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혐의가 인지가 되거나 포착이 돼도 그 외부에는 이렇게 정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기자들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거의 무슨 방송에다 대고 예고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주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설 그 기사들을 쓰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정말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러고 한 며칠 있다가 동아일보에서 마치 축구로 얘기하면 이인규 중수부장이 크로스를 하면 동아일보에서 헤딩해서 한 골 넣듯이 일면 대문짝만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500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결과에 해당하는 워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동아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임채진 총장은 당시에 이제 외국에 그 출장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채진 총장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많이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보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자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보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검찰은 그 보도대로 가겠다는 선전포고거든요.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돈이 액수까지 이렇게 딱 나오면 다른 언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동아일보의 500만 불 건 기사의 소스가 어디였는지는 밝혀졌나요? 당시 이제 임채진 총장도 자기가 정말 하나 알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면 동아일보에 흘린 정보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동아일보 기사 쓴 기자만 알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 기사를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액수예요. 돈을 얼마 받았는지 액수를 특정해 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게 특정이 돼요. 소스가. 예. 왜냐면 정확한 단위의 돈을 알고 있을 법한 조사했던 사람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보면 제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 기자랑 이렇게 하는지 뻔히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는 보통 잘 얘기하거나 기사 쓰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금품위 오간 사건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저희끼리 용어는 이제 꼭지를 딴다고 그러는데 기사가 완결하게 되는 그 마지막 꼭지점은 액수 찍어 쓰는 거거든요. 얼마. 예. 그러니까 돈을 주는 형태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좀 유형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액수는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서 숫자라서 그러니까 이 액수를 찍어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수사팀의 한 3명 보고라인까지 봐서 제가 볼 때 한 3명이 거의 특정이 돼요. 근데 동아일보가 액수까지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찍어 쓴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몇 명으로 좀 추정은 되죠. 그래서 이 보도 이후로 이제 거의 2면 비워놓고 기사 써라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대검찰청에 이제 기자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원래 출입했던 거에 한 2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있고 그때는 이제 모든 이제 출입을 안 하는 매체들도 다 오고 그 출입을 하는 매체들도 막 2명씩 가가지고 막 앉아 있고 그러면 당시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하루에 한 번씩 오후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아침에 이제 막 2면씩 비워놓고 쓰니까 매일 전 신문 뭐 방송 이런 데서 매일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완전 잘못 나가가지고 소설 쓴 게 뭔지 뭐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가르마를 약간 타주는 요런 브리핑을 매일매일 나와서 했거든요. 오후 뭐 3시에서 4시? 뭐 이때 제가 검찰을 한 7년 가까이 출입했는데 할 사건 안 할 사건 다 보고 브리핑도 다 본 경험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그렇게 중계방송 하듯이 브리핑한 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내려와서 대검 기자실에서 친히 보통은 이제 수사기획관 방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근데 친히 이제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 관련된 사건의 중요도도 있었겠지만 대검 수사기획관이 대검 기자실 내려와서 매일 제 기억으로 거의 뭐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를 했어요. 1시간 정도를 매일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기자들한테 먹을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뭐 일명거리. 왜냐하면 이제 그때 기자들이 이미 현장 기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데스크들이 이제 면을 비워놓고 있고 뭐 방송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앞에 쪽은 가능한 그쪽으로 가려고 했을 거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일면에 뭘 쓰고 뭐 뒤에 상자 기사들 뭘 쓸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전 언론이 똑같이 다 받아쓰느냐 또 나름대로 초식을 써요. 그렇게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보통은 1시간 정도를 검찰이 브리핑하면 그중에 쓸만한 내용이 한두 마디 정도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다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든가 뭐 이런 얘기해 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보통 가는데 이때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자세한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대답도 하고 막 팩트를 막 알려주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건가요? 얘기하면 아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마를 타줘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 수사가 똑같이 안 나가고 그중에 취재를 잘하는 몇몇 매체에서 돌아가면서 뻥뻥 단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혐의 사실을 좀 앞질러 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브리핑 때는 대부분 뭘 하냐면 그 몇몇 언론사들이 썼던 팩트들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갈무리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내려와가지고 막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몇몇 매체에서 쭉 앞질러 나간 내용, 아주 자세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이 몇몇 매체에서 나오면 그 매체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막 물어보면 잘 정리해주고 그날 저녁 되면 그걸 가지고 묶어가지고 기사 써야지 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 또 뻥 하고 갑자기 단독 기사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달이 흘러간 거죠. 사실 이제 취재 과정들은 언론사 기자들끼리 뭐 내밀한 과정까지는 서로 이제 공유를 안 하니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 검사들 라인업, 보고 지휘체계 라인업에서 적당히 하나씩 뭔가 임팩트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릴리스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브리핑상으로만 나가는 거는 사실 좀 밋밋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브리핑 중계를 3월 중순인가에 그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박연차 게이트로 올랐던 사람들 이제 전부 하나씩 체포하고 구속하고 합니다. 당시 출입 기자들은 이제 무슨 일까지 했냐면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정치인, 없는 정치인 막 여기저기 막 정보 찌라시 형태로 막 도니까 그래서 출입 기자들은 낮에는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씩 연락처 쭉 적어놔가지고 당사자한테 전화 거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으셨습니까? 이러고. 근데 그런 취재까지 했으니까 당시 이제 뭐 보도 열기나 뭐 굉장히 과잉된 보도였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3월 한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률가다 보니까 검찰의 그런 중계방송 브리핑에 대해서 당시 사람 사는 세상이었나요? 홈페이지가 인터넷 있었어요. 홈페이지가 있었죠. 거기를 통해서 어느 시점부터 검찰이 브리핑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당시 형태는 이제 검찰이 브리핑해서 혐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 통해서 뭐 해명하고 뭐 이런 이제 공방전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지죠. 예. 그래서 해명이 이루어지면 득달같이 또 기자들이 문재인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제 물어보고 그럼 문재인 변호사가 이제 뭐 선별적으로 이제 응대하고 당시 사위였나요? 정재성 변호사도 그쵸. 예, 네.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김경수 그렇죠. 전 의원. 김경수 전 의원도 이제 응대를 많이 하셨고 그런 하여튼 공방전이 좀 계속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변곡점이 됐던 거는 4월 초에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가 돼요.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살림살이 봐주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뜻하지 않게 그 직책이 되게 익숙해졌죠. 3인방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만 이재만. 씨 네.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까지는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뒀기 때문에 비교하긴 그렇고 정상문 비서관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의 안살림까지 다 이렇게 봐줬던 분이에요. 정상문 비서관이 체포됐을 때 충격파는 뭐 사실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체포됐을 때 이제 혐의도 이제 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권양숙 여사한테 뭐 500만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 당시 혐의는, 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건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혐의 두고 수사했던 거는 크게 이제 두 덩어리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와 조카 사위 연철호 씨. 이 두 명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지원 명목으로 박연차 씨가 500만 달러를 이제 홍콩에 있는 뭐 그런 회사 통해서 이제 제공을 했다. 요게 이제 한 덩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인 이제 노정현 씨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 구입 대금 언론 보도 많이 있는데 허드슨 클럽이라고 여기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원래는 총 대금이 240만 달러인데 그 중에 이제 요때 당시에는 이제 140만 달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요 크게 두 덩어리가 이제 보도가 되고 그거를 이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그 과정에서 좀 개입이 됐다. 그래가지고 체포가 4월 초쯤 전이었는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부터 이제 밸런스가 좀 기울게 되죠. 소환 조사 날짜를 언제 잡느냐 이제 이 문제로 이제 보도의 초점이 좀 옮겨갑니다. 그거를 그러면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이 있느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박연차가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냐?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워딩이 그랬다는 거죠. 베트남의 큰 지금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의 전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목줄을 쥐고 있는 데다가 돈을 줬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더 많이 주지 않았겠어요? 박연차 씨의 자녀들이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 뭐 이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줄이 쥐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부부는 한 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받아도 남편이 공직자면 남편이 받은 걸로 이제 법 적용을 이제 뇌물죄로 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부인이 받은 거를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이제 한 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그걸 알았어야 본인이 그걸 되거든요.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은 그걸 부인하고 있었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은 박연차 회장의 그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박연차 회장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박연차 회장의 그럼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좀 의문도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양쪽에 좀 공방이 오고 갔었죠.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 정치인들한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보험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3명이거든요. 근데 그 23명이 뭐 어떻게 돈 주고 뭐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있을 동안에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거나 세무조사 뭐 이런 막아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베트남이 그렇게 큰 사업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부탁을 해서 받은 거라면 아니 뭐 담은 뭐라도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 사업 관련해가지고 박연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원을 못 받아요. 신청을 본인이 뭐 절차에 따라서 했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과연 이게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 거냐 뭐 이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살펴보면 박연차를 털어가지고 한번 거기까지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직계가족 중에 처벌을 받은 거는 노정현 씨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이제 돈 건너간 것 때문에 외국형 관리법 위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거 말고는 나온 게 없는 거죠. 근데 재임 기간 동안에 노 전 대통령이 그러면 이 돈을 받고 건너가고 한 사실을 알았으면 이것도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도. 네, 이걸 만약에 구속영장을 넣으면 구속이 될 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검찰 수사의 논리에서 약한 고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부인이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알아야 그러니까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돈을 그렇게 전달된 게 맞다면 그리고 본인이 알았다면 또 하나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는 대가성이거든요. 근데 대가성은 사실 뇌물죄 수사할 때 검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이건 뭐 여담으로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대가성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검사들이. 대가성이라는 건 사실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붙이면 돼요. 대가성.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한 고리들이 있는데 검찰은 이제 박연차 회장 진술로 그거를 메워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러난 사실로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넣어서 딱 구속시킬 수 있느냐? 자기들도 조금 미심쩍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가 기각되면 표적 수사해가지고 정치보복 한 게 너무 드러나니까 그럼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당장 총장이랑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인규가 이거를 4월 30일 날 조사를 불러가지고 해놓고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계속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소를 할 거면 빨리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칠 거면 치든가. 근데 기소도 안 하고 구속영장도 안 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계속 가지고 그 뭉개고 사이 있었던 거죠. 계속 뭐 신문에다가 뉴스에다가 흘리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공방이 있다가 4월 30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죠. 그렇죠. 버스 타시고. 봉화마을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 위에 이제 헬기까지 떠가지고 예, 서초동 청사까지 오는 거를 그대로 계속 중계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그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조사 과정, 그러니까 안에서 있었던 일 갖고 나중에 또 공방이 좀 있었죠.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 당시 이제 조사할 때 이제 배석을 했는데 책에서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병우 당시 중수일과장이 이인규 중수부장도 그렇고 약간 오만불손한 대단히 무례하면서. 네네 그렇게 했고 이제 검찰 쪽 주장은 자기들이 이제 예의를 다 갖췄다 뭐 이런 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이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하여튼 뭐 보도도 좀 됐던데 우병우 당시 중수일과장이 이제 조사하기에 앞서서 당신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뇌물죄 피의자로서 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들이 있었는데 우전 수석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양측의 좀 주장이 엇갈리는 거니까 그 정도 양측의 입장을 좀 전해드린 걸로 가름을 하고 박연차 씨하고 당시 이제 대질을 했어요. 검찰 쪽 얘기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거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 전 대통령이 응했고 그래서 박연차 씨가 와서 가벼운 그런 인사말 건네고 뭐 얼굴 보고 뭐 그 정도였고 오히려 좀 박연차 씨가 굉장히 좀 얼굴 보고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노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법률가잖아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래서 본인도 조사받을 때는 긴장도 하고 이래서 화장실도 좀 많이 갔다 오고 담배도 원래 태우시니까 담배도 태우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조사가 하여튼 밤 늦게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조사 다 끝나고 조서 보고 다음날 새벽 3시 끝났는데 그때 또 끝나고 브리핑을 해요, 검찰이. 당시에는 뭐 외신 기자들도 왔었어요. 자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대검 그때 식당에서 새벽에 브리핑을 하는 정말 진풍경이었죠. 그냥 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새벽까지 브리핑을 이제 끝까지 했었죠.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4월 30일 날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남은 하나의 이제 문제가 언론의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4월 30일 날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5월 23일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는데 23일에 이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취재를 한 내용인데 4월 30일 조사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5월 4일에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5월 4일에 대검에 검사 15명이 모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죠. 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요. 5월 4일 날 불구속 기소하기로, 영장 청구 안 하기로. 뭐 몇몇은 이제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 회의에 있었던 분 얘기는 뭐 거의 고성이 오가고 뭐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다툼이 많았는데 결론은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결정을 5월 4일 날 진작에 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불만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문제 그런 일까지는 없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수사팀 내부에서 결정을 냈으면 총장도 그때 결정을 낸 거거든요. 그럼 빨리 결정을 내서 처리를 했어야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거의 뭐 20일 넘도록 판단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리 뭐 멘탈이 강한 사람도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갖고 결정 안 내고 막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공간은 뭐 앞마당 한뜰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했던 상황이고 영장 결정을 계속 늦추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자기들이 이걸 해서 구속할 수 없다는 거는 뭐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니까 역풍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망신 주기를 한 거죠.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로 너덜너덜하게 만든 다음에
불구속을 하더라도 이쪽 입장에서는 왜냐면 청와대에서도 원치 않았을 테니까. 정치적으로 사망 신고를 내려고 그렇게 망신 주기를 했던 거. 그렇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너덜너덜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뭔가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해서 자기들이 빠져나오자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사팀의 주장은 조사하는 날 저녁에 노정현 씨 쪽에 추가로 건네진 5만 달러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 요청했던 거래 내역 자료가 그날 회신이 왔고 추가로 몇만 달러 거래 혐의가 포착이 돼서 추가로 좀 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좀 미뤄졌다는 게 수사팀 입장인데 그거는 사실 할 소리가 아닌 게 이미 큰 덩치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회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를. 그랬으면 그거대로 빨리 처리를 했어야죠. 추가 수사는 나중에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본인들 하여튼 설명은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수사팀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총장이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제 남아있는 팩트는 뭐냐? 박연차 씨가 청와대 들어갔다는 거는 팩트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환전을 쫙 해서 돈을 줬고 그 돈이 노정현 씨가 집 사는데 보내졌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주어진 돈은 그거는 이제 큰 회사가 이제 투자하는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그건 그냥 정상적으로 벤처 투자 받을 때 투자 받잖아요. 그거는 심사를 거쳐서 투자한 거라 그것까지 막 뭐 그 실제로 노건호 씨는 뭐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들어갔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나와서 자기 직원들 시켜가지고 쫙 환전을 해서 그 돈이 건너간 거는 팩트죠. 이것까지는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구성이 있었던 거죠. 박연차 씨의 주장은 권양숙 여사가 그걸 자기한테 부탁했고 자기가 마 주겠다 얘기를 했고 라는 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코치를 받았는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박연차 씨는 많은 정치인들한테 돈을 막 주니까 그거를 면전에서 그거 굉장히 빨가벗기는 일이거든요. 막 제가 돈 줄게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 설사 뭐 이렇게 좀 집안일 때문에 어려운 걸 알았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허허 웃고 나와서 아 내가 알아서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쓱 드리면 이게 뭐예요? 그럼 이거 뭐 허허 하고 주면 알아서 쓰는 요런 구조가 갔을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라 그건 뭐 주장한 건 아닙니다만 제 짐작이거든요. 청와대 출입한 기록 그리고 그 다음날 직원들이 환전한 기록 송금한 기록 그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홍 오빠를 비롯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돈을 받았다. 부도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명확한 걸 얘기해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나머지 팩트들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판단을 하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 이게 재판에 가가지고 다투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이 그때 그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추론입니다. 당시에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건 승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천당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신이 있었으면 거기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반면교사로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이번에 검찰이. 예. 그거인 거죠. 예.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은 사실 검찰만이 감당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청와대까지 감당을 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어떤 정무적인 그런 고려도 했던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하고 본인이 늘 이제 어떤 도덕,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파를 했던 분이라서 그런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견디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검찰의 그 마지막 그런 처리 과정들이 좀 지금 돌이켜봐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9년 전에 국세청과 검찰을 잘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심하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생각지 못한 후폭풍을 맞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길이 된 지 9년 만에 본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저는 그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 모르던 사실을 참 많이 알았네. 아, 그런가요?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끝까지 그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으시는. 당시에 언론 보도들이 문제가 있었고, 뭐 저 역시 반성을 하고 있고. 박연차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국가적인 비극을 맞이한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흘러왔는가. 요걸 한번 쭉 이제 볼륨만 훑어드렸는데 혹시 뭐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사건을 잊어버리셨거나 드문드문 단상으로만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사건의 전체 맥락을 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고민을 하면서 좀 달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때 충격은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편이라 오늘 방송은 여태까지 들었던 그때가 사건 중에 가장 무겁긴 합니다. 제 마음도. 네. 노정 대통령 사건은 어디 가서 아예 입에서 얘기를 잘 안 꺼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조기자 처음 출입하면서 경험이 없을 때 너무 큰 사건을 접했었고 그러기에는 또 감당하기에 너무 큰 나쁜 결론,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으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됐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떤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고 검찰이 잘못됐던 부분들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뭐 사건을 바라보는 맥락들, 시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그 말씀드리는 와중에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제가 의도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태광실업은 여전히 건재고 박연차 회장도 여전히 태광실업 회장으로 계시네요. 그렇죠. 네. 잘 먹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점점 매출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네. 조용히 잘 사시고 계시네요. 네. 장학 사업에 열심히시네요. 네. 자,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린 그때 그 사건, 이번에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사건 하나 가지고 찾아뵙고요. 김정필 기자님이 지금 토요일마다 토요판 신문에다가 열심히 기사를 연재하고 계시니까. 다음 주는 일본 출장 관계로 오늘 좀 했는데 고독한 미식가 아시나요? 알죠. 그 작가분 인터뷰 섭외가 돼서. 좋아. 저희 다 고독한 미식가 팬입니다. 네. 아, 그러신가요? 그렇죠. 네. 배 감독 특히 고독한 미식가 팬이죠.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데 네. 고독한 미식가가 돼서 좋은 인터뷰 기사로 한겨레 신문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사건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